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원석입니다. 설 연휴가 지났어요. 그리고 날이 많이 춥습니다. 눈 참 오지게 많이 왔어요. 이번 겨울 눈이 정말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곳이 이제 양평인데 눈을 한번 안 치워봤거든요. 거의 한 30cm 정도 쌓이더라고요.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좀 두려운 마음도 생겼었어요. 물론 이제 눈이 많이 와도 잘 만들어진 제설 어떤 그 프로그램 제설 능력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설 장비에 의해서 주요 도로는 아주 빨리 제거가 되긴 하지만 눈 때문에 이제 저도 어디 산골 같은 게 들어가다가 차가 밀려가지고 약간의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좀 늦게 제가 이제 설 인사를 드리는데, 올해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세상이 매우 복잡하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산더미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이 주제, 태양광이나 지열이나 이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는 과연 올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전환점을 맞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좀 비전문가잖아요. 얼치기 같은, 그렇다고 무당은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저 나름대로 분명한 데이터, 그리고 저 나름대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가 지금 2025년이니까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 역사로 봤을 때 진정한 20년이 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을 만들고 신재생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주면서 시작했던 거는 2004년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의 임직원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일종의 마르타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당연히 그때는 국산 전지판도 하나도 없었고, 국산 인버터도 없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태양광에 관련된 경험도 전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해외 사례들을 이제 참고를 해서 대충 얼개를 맞춰가지고 몇십 가구 정도 2004년도에 몇십 가구 정도를 보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이제 몇십 가구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면서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처음에는 태양광하고 풍력 두 개만 가지고 스타트 했고요. 바이오나 여러 가지, 집광체가, 그리고 에너지 합리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좀 의욕적으로 스타트가 안 됐어요. 일단은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이 생기면서 가시적인 성과 내지는 뭔가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태양광 설치를 했었고, 저는 이제 2007년부터 이 일을 했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주워들은 말로는 2005년도에 대략 한 60가구 정도, 60개 주택용 태양광이 설치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필드에서 태양광이 막 설치가 되고, 그러다가 2009년도, 10년도 넘어가면서 소형 풍력들, 지금은 거의 대부분 국내에 이제 소형 풍력 하는 업체들이 다 없어졌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기계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러니까 기계가 바람이 그냥 어느 정도 불 것이다고 예상하고 기계가 동작해서 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텐셜 이런 거만 가지고 시작을 해서 5kg, 10kg 이런 풍력 설비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전부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풍력은 이제 유니슨이라고 하는, 처음엔 태양광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협회의 중심이 되어 있었던 유니슨이라고 하는 태양광 전지판 제조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풍력으로 이제 회사를 완전히 바꿉니다. 그래서 지금 남해나 아니면은 저 동해 해상풍력 단지에 유니슨이라는 우리나라 굴지의 풍력 회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풍력은 거의 대부분 이제 대용량이기 때문에 투자비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요. 뭐 한 기, 두 기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고 보통 최소 5기에서 몇십 기 정도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금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풍력이 잘 공급이 되네, 잘 구축이 되네 안 되네 하는 얘기는 뭐 크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국내에도 풍력에 대한 밸류체인을 완전하게 갖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다. 그것이 바로 주식회사 이제 유니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짤막하게 작년도에 태양광, 국내 태양광의 어떤 실적 현황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겠는데, 작년 24년도에 국내 이제 태양광 신규 설치 용량은 3.1기가와트 정도 됐어요. 원래는 워낙 상황이 안 좋았고, 신재생에너지가 국내에서는 거의 뭐 이제 찬밥 신세로,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많이 외면을 받았고요. 지원 정책에서도 많이 소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래는 한 2.5기가 정도만 설치가 돼도 대단히 이제 선방한 것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3.1기가예요. 이거는 아마 대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막 몇 메가, 몇십 메가 단위의 거대한 이제 뭐 산지형이나 아니면 염해지의 태양광 설비들, 이런 것들이 국제 자금들, 대부분 이제 사모펀드들이 와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요. 여기에 아마 민간에서 뭐 주택 등 아니면 일반 전기에다 연결하는 소용량 설비들이 꾸준하게 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용량을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이제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국내 태양광의 누적 설비 용량은 27.1기가 정도 됩니다. 이건 설비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용량을 따진다면 여기에 이제 0.6을 곱하면 됩니다. 0.6을 곱하면 실제 이제 발전 용량이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태양광은 밤에는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설치된 용량 중에서 공장 등 이제 지붕 위에 설치된 것들이 가장 많았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809메가와트 정도가 설치됐는데, 이건 아마 아리백 등 우리가 이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그냥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이렇게 조심스럽게 두드려 보면서 그래도 억지로 용기를 내서 지붕들에 많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공장 지붕 등에서 이제 가장 많이 설치가 됐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23년 대비 한 68% 증가를 해서 역대 최고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공장 지붕에 많이 태양광이 설치된 건 이제 산단 태양광 같은 나름대로의 이제 어떤 규제 샌드박스를 살짝 벗어난, 규제를 풀어준 내지는 지원이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중심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마을 단위의 설비들도 충분하게 이제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작년도에 태양광을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설치했느냐? 전남이 당연히 이제 압도적이에요. 전남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경북 지역이 많습니다. 충남이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이렇게 네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금방 이제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이 가장 많이 설치가 됐다 그랬는데, 용지, 그러니까 설치 장소를 본다면 공장 용지가 1등이고요. 809메가. 그리고 논에는 596메가와트, 밭에는 419메가와트 정도가 설치가 됐습니다. 특이한 거는 이제 경기도의 설치 용량이 370메가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4위예요. 전국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런데 거의 한 100% 정도, 100% 정도 성장, 크기가 늘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아주 파격적인 어떤 신재생 에너지 지원 정책이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뭐 태양광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상업용 태양광. 여러분들이 노후 자금이나 아니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상업용 태양광에 있고, 일상생활에서 전기요금을 줄여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없게 하는, 생활 속에서 고정비를 줄이려고 하는 이제 주택용으로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나뉘는데, 일단 이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이제 올해 또 다시 주택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할 때 주는 보조금의 양도 많이 줄을 거지만, 상대적으로 그냥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는 가구들이 급속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택용은 보통 이제 태양광은 3kg 단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주택은 기본 단위가 3kg인데, 이게 주택에다 3kg 하나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금액이 이제 300만원 이하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300만원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리고 약간의 이제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그리고 다분히 이제 어떤 영업적인 어떤 가격 경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시도가 있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3kg짜리 주택용 태양광이 300만원 정도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의 크기나 아니면은 뭐 각종 정책적 드라이버하고 상관없이 그냥 꾸준하게 늘 것 같아요. 근데 짚어봐야 될 것은, 아직도 설치를 하지 않은 집들은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관심이 없냐면, 전기를 너무 조금 쓰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금액이 저렇게 낮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설치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는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태양광 같은 다소 이렇게 보기 싫은 이 설비들이 애써 공들여서 만들어낸 주택이나 아니면 건물 위에 흉물스럽게 자리 잡는 걸 원치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부류들 중은 태양광 확산에 특별하게 기여할 것 같진 않고요. 물론 이제 전기요금이 파격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면 그런 이제 프레셔에 의해 가지고 전향적으로 입장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택 경기도 이제 많이 줄었으니까 신규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가 됐던 이런 이제 태양광도 나름대로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주택의 태양광은 그냥 꾸준하게 설치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주택에다가 3kg 하나 태양광 설비가 있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원하는 혜택들을 다 받았어요. 전기요금의 감면, 그리고 전기에너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희석을 시키면서 에너지 사용에 대한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3kg 가지고는 좀 모자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세예요. 뭐 잘 알다시피 우리 주변에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가전들도 이제 좀 획기적인 가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화적 혜택이 되는 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거라서 일반 보통 이제 중산층, 태양광은 어쨌거나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중산층이 타겟일 건데, 중산층에서 소비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기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가중이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 나는 더 전기를 많이 사용할 거야 라고 하는 측면과 전기요금이 더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태양광 설치하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니까 큰 부담 없이 태양광을 하고요. 기존에 3kg를 갖고 있었던 분들이 3kg를 하나 더 늘려서 6kg로 증설을 하는 추세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6kg로 태양광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명절 전에 지금 뭐 주택에 대상으로 하는 계약건이 한 5건 정도 있는데 그 중에 3건이 전부 다 6kg씩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 상업용 태양광은 정말로 할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걸리고 저렇게 하면 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어떤 규제나 허들을 다 넘어서 발전사가 허가를 얻고 했어도 한전의 개통이 지원이 안 되니까 공사를 못 하거든요. 저도 한 3개 정도, 4개 정도 공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거대 송전망, 그러니까 쉽게 해서 34만 5천 볼트 정도의 어마어마한 전압을 가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대형 발전소에서 전력을 타지로 이동을 시키는 고압 송전탑,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일반 필드에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는 그런 대형 송전탑의 모자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 내 변전 과정이, 지역 내 변전 상태가, 변전은 이게 배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력을 공급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혀 개선될 가능성이 1도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이런 전력 에너지에 대한 어떤 학술 세미나나 아니면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 뭐 대형 송전탑을 건설을 하고 아니면은 뭐 직류 초고압 송전을 통해서 발전소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소가 없는 부분으로 효과적으로 전력 에너지를 송전을 해서 일종의 밸런스 내지는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보다 제가 판단했을 땐 더 심각한 것이 지역 내 변전, 지역 내 배전 상태예요. 이게 정말로 이 대형 송전탑을 건설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우리 국토 전반적으로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태양광 발전소 하려고 그러면은 주로 이제 한전에서 부딪히는 때 느끼는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개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통이 없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궁금해서, 아니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없냐면 뱅크가 모자란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파고들면 전력 이용률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자, 이거는 전부 다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 지역 변전소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변전소가 엄청 많죠. 대부분 이제 군 단위로 변전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은 면적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군 단위로 변전소는 없어요.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내려가면, 시골로 내려가면 워낙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구 단위로 이렇게 변전소가 내지는 뭐 군 단위겠죠. 군 단위. 그래서 여기 양평군, 홍천군, 인제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 단위로 지역 변전소가 있는데, 이 지역 변전소에서 일단은 배전 수용성, 전력 수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되게 실천적인 거예요. 한전은 전력을 직접 전력망을 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변전소하고 같이 손잡고 전력을 운용을 하는 건데, 변전소가 일종의 공급 양을 정해요. 변전소가 공급량을 정하고, 한전은 변전소에서 제시한 공급량의 기준에 안에서 뭔가 여러 가지 능동적인 가능성 있는 작업들을 하는 거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근 한 10년 동안 전력 수용성 개선을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그리고 분산 전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어도 이 분산 전력의 핵심인 지역 변전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전체적으로 국가의 전력을 대개조하는 그런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변전소를 일괄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문제라서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어떤 국가적인 프로젝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요원하죠. 많은 이제 태양광에 관련된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같은 거 구축하는 회사들은 문의를 하면 몇 개월 지나면 현장 상황이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지나야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배전 라인들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전체가 다시 이제 모델링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방향이 딱 정해지고 나고, 정해지면 우리는 뭘 할 것이다 라고 딱 정해져야죠.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면 새로 만들면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한 70년 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력 인프라들이 있잖아요. 이 인프라들을 이제 전부 다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심에 사실은 지역 변전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지역 변전소를 손을 본다는 얘기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변전소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의 변전소만 선정을 해서 이거를 손을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용성 개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발전소 하시려는 분들이 앞으로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 ESS예요. ESS. 그래. 에너지 저장 장치죠. 물론 ESS가 한동안 불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3일에 한 번씩 불났다는 뉴스가 뜨고, 그러니까 확 꺼졌어요. 확 꺼졌는데 결국은 지역 내에서 어떤 수요 공급의 밸런스를 맞추고, 그리고 절대 버릴 수 없는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을 충분하게 운용할 수 있으려면 ESS를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태양광 발전소, 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은 아마 ESS를 같이 갖추는 것이 훨씬 더 수익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쟁 측면에서 우위에 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태양광들이 계속 많아지면 전라남도나 아니면 제주도에서 겪고 있는 것처럼 발전 제한을 이제 필히 겪게 되는데, ESS 시스템이 있으면 발전 제한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전장 장치에다가 발전된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니까. 보통 공식이, 저도 이제 ESS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찾아보진 않았는데, 발전소 용량의 2배 이상의 이제 ESS로 구축하는 것이 어떤 원칙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kW 발전소를 갖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려고 했을 때 ESS 용량은 200kW 이상, 300kW, 보통 한 300kW, 제가 얼른 계산해도 한 300kW 정도로 갖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충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kW ESS가 한 8천에서 한 1억 정도 해요. 1억. 물론 이제 ESS에 저장했다가 전력을 공급을 하게 되면 이제 REC가 뭐 4.5배에서 뭐 5.5배까지도 더 높게 책정이 되니까 수익도 충분해서, 발전소의 수익이 ESS를 겸했을 때는 거의 한 30% 정도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아직 들여다보지도 않았고, ESS 장치에서 뭐 화재가 나고 폭발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제 완전히 불이 꺼진 상태라서 이제 최근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지역의 소용량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100kg, 200kg, 300kg, 400kg, 500kg 이렇게 작은 단위, 그러니까 1메가 이상은 이제 사실은 이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1메가 이상이 되면 우리가 아는 220V나 380V 전력을 송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소용량이니까 이거를 송전할 때 그냥 공용망에다 송전합니다. 공용망에다. 여러분들 집 주위에 그 전봇대 있으면 여기 이제 변압기들 달려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공용망이거든요. 이 라인에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공용망에다가. 그런데 1메가 이상이 되면 자체 변전 설비를 갖춰요. 자체 변압기를 갖추고 이 변압기에서 일이 다이렉트로 쏩니다. 그러니까 1메가 이상을 구축하면, 물론 예전하고는 바뀌었죠. 예전에는 그냥 뭐 1메가 넘어도 이렇게 저압 송전을 했는데, 지금은 1메가 이상 넘어가게 되면 자체 변압 설비를 갖추고 이 특고압 라인, 그러니까 22,900V 라인으로 직접 송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공용망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이 소용량들이 이 변압기를 거쳐서 가는 이 공용망에다가 태양광을 연결할 때 꼭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 아까 썼다 지웠던 뱅크의 문제, 전력 이용률, 이런 것들이 이제 허들로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뭐 뱅크나 전력 이용률이나 뭐 내나 똑같은 말인데, 실제로 그 한전에 전력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직원이나 아니면 뭐 변전소 쪽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 이제 이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요거를 좀 설명을 잘 하려면 저도 개념적으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많아봤자 500kg, 통상 한 200에서 300kg 정도 태양광 발전소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역 내 그 지역의 전력 수용성이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변전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우리나라 뭐 지금 정책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드러내서 재구축해야 되는, 재스타트해야 되는 영역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뭐 이제 만 한 20년 정도 된 대한민국의 신재생 에너지의 역사가
이번 어떤 정치적인 사변 내지는 정치적인 변곡점을 지나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결국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소용량의 태양광 설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역의 배전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변전소에서 지역에 공급되는 그 라인들에 대한, 그리고 지역 변전소의 어떤 용량이라든가 아니면 탄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건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국 단위로 일괄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이 보통 이 소용량, 몇백 킬로 정도 되는 소용량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지역에 있는 가장 말단의 배전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이 사업은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의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내지는 이제 앞으로도 많이 늘어날 거지만 바이오를 이용한 작은 발전소, 호수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설비들의 전력들을 수용하고 다시 공급하고 하는 이 탄력성, 수용성하고 탄력성까지를 같이 갖춰야 되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형 송전탑의 모자람 때문에 국내의 어떤 전력이나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가 걸림돌이 된다. 이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보통 한 기가 단위 내지는 몇십 메가 단위의 태양광 발전소 하는 분들한테는 그게 문제가 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몇백 메가짜리, 아니 몇백 메가가 아니고 몇백 킬로짜리, 200kg, 300kg, 400kg 이런 이제 소형 태양광들은 실제로 지역에 직접적인 배전하고 관련되어 있고, 이건 변전소하고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알아두시고, 행여라도 어떤 정부에서라도 이거를 손을 봐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환경을 바꾼다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런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서 수익을 내고 하는 이 어떤 그런 목적보다 앞으로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많이 바뀌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엄청난 얘기를 하게 되면 좀 배가 산으로 갈 거예요. 배가 산으로 갈 거니까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방향 자체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걸 해줘야 우리나라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시행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라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제가 주택에서 어떻게 전기요금이 어떻게 감소가 되고, 실제로 우리 집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기가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한전하고 같이 병렬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대부분 태양광이 전기요금을 낮추고, 그리고 한전으로 보내고, 발전해서 한전으로 보내고, 내가 필요하면 전기를 다시 끌어오고 하는 이 개념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확산이 되어 있고 기본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가능하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좀 낮은 것 같아서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50km 정도 되는 태양광 발전소 9년 됐어요. 9년 된 태양광 발전소의 인버터 교체 작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서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사 개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 전기 감리 쪽에 이제 설계를 이제 의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나면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현장 작업을 해서 공사를 완료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의 AS 패턴이나 아니면은 이제 태양광 인버터의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렇게 이제 패턴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도 고장이 나고 저렇게도 고장이 나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인버터가 고장이 나는 부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패턴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굉장히 고장이 나도 처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설비를 훨씬 더 잘 하기 때문에, 설비상의 문제들 때문에 태양광이 멈추거나 아니면 이상을 일으키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발전소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주택이나 아니면 소용량들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공격적으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아이들 투병이 아직 안 끝났죠. 근데 6월 달까지 이제 약물 처방을 받으면 이제 끝납니다. 그럼 이제 체중도 좀 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장기간, 근 한 2년 동안 이제 하루에 뭐 한 주먹씩 되는 이제 항생제를 복용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몸을 만들어 오고 해왔기 때문에, 이 과다한 항생제 복용 때문에 사실 신체적으로 좀 약간의 트러블들이 많이 생겨 있어요. 제가 이제 염색을 더 이상 안 하는 이유도, 이 염색을 하는 게 지금 내 몸 상태에서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나도 나이를 먹었으니까 이제 뭐 아직까지 흰머리 보이는 게 무슨 뭐 대수일까 싶어서 이제 그냥 두고 있습니다. 3월달, 뭐 2월달 금방 가겠죠. 3월달 되면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의 2025년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향들이 이제 막 나오긴 할 건데, 올해 신재생 에너지의 그 어떤 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뭐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일단 뭐 정치적으로 이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이 산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것들을 정리한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나 전력 문제는 거의 맨 후순위로 밀려 있어서 나중에 처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태양광 발전소의 개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한 2년은 기다려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년 연말쯤이나 돼야 좀 가시적인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까,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 고정가 입찰 제도를 가지고 이제 RPS를 폐지하고, 그리고 이제 현물 시장을 없애려고 하지만,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현물 시장은 쉽게 없앨 수가 없습니다. 못 없앨 거예요, 현물 시장. 그게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유럽의 몇 나라들이 지금 현물 시장을 없앤 상태에서 장기 고정가 모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별로 그렇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현물 시장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전력을 거래하는 현물 시장과 정부의 방식들이 이제 두 개가
쌍두마차로 같이 나란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경기 동향, 트럼프 정부가 이제 스타트를 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의 국지전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중동의 어떤 전운도 많이 감소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어떤 국제적인 패러다임이 다시 어떻게 변화할지를 잘 예측을 못 하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생활하는 이 문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인류의 성취가 결국은 에너지에 의해서 받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 국제적인 사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마치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이 우경화, 그리고 나름대로의 어떤 파시스트적인 이런 행위, 이런 이제 경향, 이런 것들이 이후에 에너지에 관련된 국제적인 시장 흐름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일단은 추위가 일단 지나고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좀 더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어떤 것들을 좀 예측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제 겨울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다 물러갑니다. 물러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생명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국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 별 탈 없이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살아가는 매 순간은 선택의 연속인 거거든요. 그리고 늘상 좋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들 유리한 선택들을 하죠. 그것이 어떤 진화론 쪽 입장에서 보면은 환경 적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문명사적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진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형식이, 그러니까 쉽게 해서 국토가 커지는 것도 진보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진보고요. 우리 사회의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진보고, 그걸 통해서 삶의 질이 늘어나는 것도 진보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사고나 어떤 생각들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도 다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거는 일단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우선해 놓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아쉬움이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거꾸로 흐르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념적으로만 꼭 생각할 게 없고 인류사적 내지는 철학적, 물질적, 이 산업적 이런 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는 진보적인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지나간 날들을 파묻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지나간 것들은 정리하고 세탁하고 이럴 필요는 있죠. 하지만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하죠. 자, 진보라고 하는 얘기들 이제는 정치권에서 잘 쓰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국내에서는 진보 그러면 좌파 이렇게 같이 이제 취급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은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곱씹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는
진보적인 개념, 진보적인 자세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선택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